네, 법인의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사례 공부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재산의 출현이 재단법인의 설립의 기본 모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재단법인에 출현하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좀 약간 복잡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부동산이 법인 설립 등기가 된 때 기속되지만 외부적으로는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을 시점별로 한번 볼까요? 갑이 재산을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정관 작성이 이루어지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 출연한 부동산은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한 때 재단법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 그래서 재단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법인 번호를 부여받고 등기를 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 등기와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죠. 이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법인 설립 등기가 된 때 출연된 재산은 재단법인이 취득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만 완전하게 취득하는 거죠. 특히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때 이 시점의 차이에서 부동산 재산을 출연한 갑의 채권자 을이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기간 전에는 여전히 갑의 소유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부동산을 압류를 해버렸습니다. 재단법인은 나중에 이 부동산은 자기가 설립 등기가 된 때 이후에 압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설립 등기가 된 때 재단법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을이 잘못된 강제집행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제집행 행위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입니다. 재산 출연, 정관 작성, 주무관청 허가, 재단법인 설립 등기, 그리고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권의 이전 등기 이런 순서로 이루어질 때 이 설립 등기 시점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차이가 있는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례를 읽어보면 갑은 A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등기된 X 부동산을 A 재단법인을 위하여 출연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A 재단법인이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의 채권자 을이 X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A 재단법인은 을에 대해서 자신이 출연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이 강제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가? 강제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3자 이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원래의 소유자가 이건 내 물건이다 라고 강제집행 잘못됐다, 대상을 잘못 특정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제3자 이의소입니다. 갑이 생전 처분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X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설립 등기 시에 A법인에 기속됩니다. 그러나 X부동산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A법인에 기속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등기 이외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요로 합니다. 갑의 채권자는 X부동산이 A법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X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으로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있죠. 유언으로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갑이 사망하면 A법인에 기속됩니다. 그런데 출연자의 상속인이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가 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그 매수한 상대방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악이라 그러죠. 경우에는 재단법인은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처분으로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유언으로서 설립하는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특히 유언으로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상속인의 처분과 상대방의 악의인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례는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이제 인과 법인을 구별할 때 법인이라는 새로운 실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의 주체를 만들어서 거래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법인이라는 새로운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주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쁘게. 그래서 법인의 형태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이론을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형태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이론. 그걸 법인격 부인론 혹은 법인격 남용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코프리트 베일이죠. 베일. 천막, 가리는 천막을 리프팅,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우에 있는 실체에게 책임을 묻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견성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배후에 있는 다른 법인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을 회피하게 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두 법인 사이의 동일성을 평가한 결과 별개의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 아주 껍데기밖에 없는 경우로 판단되거나 지배성 등을 평가할 결과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는 별개의 다른 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례를 보면은 A 법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B 법인을 따로 설립하고 A 법인의 채권만 인수하고 동일한 인적 물적 조직으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A 법인의 채권자는 B 법인에 대해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법인과 B 법인은 엄연히 실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A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B 법인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른 법인에 대해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B 법인이 A 법인의 채무를 면탈하고 그런 나쁜 목적으로 B 법인을 만들어서 동일한 인적 물적 조직으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A 법인과 B 법인은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서 입증이 되면은 A 법인의 채권자가 B 법인에 대해서 법인격 부인론 혹은 법인격 남용론을 적용해서 B 법인에 대해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격 부인론은 자주 사용하게 되거나 인정하게 되면 법인의 엄연히 다른 별개의 법인인데 법인의 실체를 무시하는 그런 아주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례에서도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에 속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인의 형태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배우자 혹은 다른 법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이론이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 법인의 채권자는 B 법인에 대해서 A 법인과의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의 소유관계, 교회의 운영과 관련된 법리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법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교회의 경우에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분리되는 경우에 교회가 기존에
종파, 기존의 교단을 떠나서 다른 교단 종파로 이전해버리면은 그 교회의 재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가 교회의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최근까지 지금 현재 사례에서 보는 결론에서 나오다시피 일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완전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 중에 공유라는 부분이 있죠. 공동소유. 공동소유에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와 그 다음에 합유, 총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유는 여러 사람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경우에 그 물건을 소유하는 공유 지분이 있습니다. 그죠? 네. 누가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느냐, 그 물건에 대해서 몇 프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이 공유는 목적물의 처분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내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30%의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물은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인데 이 공유자끼리 마음이 어긋나서 차라리 아예 분할해서 따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싶다. 라고 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들끼리 우리는 공유물 분할 청구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5년 내의 기간에 한합니다. 그래서 공유 관계의 특징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해서 공유물을 원상태대로 잘 보존하는 경우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물의 이용 계량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관리 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인 경우에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등기는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지분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유물이 분할되면 이 공유관계는 종료됩니다. 자, 근데 이 합유와 총유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합유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업을 말합니다. 동업. 동업을 하면은 다 반드시 깨지게 돼 있다는 그런 설이 있죠. 그것을 법률에서는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업 관계의 파트너십은 지분이 합유 지분으로 나타나고 목적물의 처분 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공유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분 처분은 자유가 없습니다.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동업관계 파트너십은 파트너 사이의 인적 유대를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이 합유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합유자끼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할 청구가 불가합니다. 합유관계를 깨고 싶으면 조합체를 해산하면 됩니다. 해산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하고 사용수익관계는 동업계약, 조합계약에 정해진 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합유물의 변경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는 합유자 전원의 명의로 지분 등기합니다. 합유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조합이 해산되거나 합유물 전체를 합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양도하면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공동소유관계가 총유입니다. 지금 이 교회의 재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공동소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총유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Communal Ownership이라고 해서 공동체의 소유를 말합니다. 비법인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지난 시간에 법인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이 비법인 사단으로 부르고 이 비법인 사단이 민법상, 법률상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했죠. 이 총유의 형태가 바로 비법인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 없습니다.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교회의 재산, 교회의 건물이나 땅에 대해서 지분이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그 공동체, 비법인이라는 사단의 공동체의 구성원의 지위에서 그 총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물의 처분 변경은 사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즉 공동체 구성원 전부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지분 처분,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분 처분의 개념이 성립할 수 없죠. 그리고 분할 청구 자체도 안 됩니다. 보존 행위는 총회의 결의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사용 수익도 정관이나 교약이어야 합니다. 사원의 개인의 지위에서 사용 수익 가능하죠. 교회의 카페테리아를 이용하는 거 이런 거. 등기는 비법인 사단의 단독 명의로 등기합니다. 구성원 전부의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공동체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면은 종료될 수 있겠지만은 공동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날 수 있고 일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어떤 비법인 사단 단체의 경우에는 완전히 총회 결의로 해산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20페이지 보면은 종중, 교회, 자연불학, 어촌계 등이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법인 아닌 사단, 이것을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 즉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며 사단법인의 규정을 일추 적용합니다. 종중, 교회, 자연불학, 어촌계. 우리가 지금 어촌계 좀 TV 프로그램에 바닷가에서 낚시를 한다든지 바닷가에서 양식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닷가에서 자연해산물을 채취하는 프로그램이 많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반드시 그 지역 어촌계의 허가를 받아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어촌계라는 것은 그 바닷가에 면한 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촌계입니다. 어촌계라는 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어촌계는 엄연하게 그 바닷가 주변에서 나는 해산물 채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비법인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촌계의 계원, 구성원들, 그 어촌계에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은 바닷가의 이용 권리를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총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그 사단의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는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해진 것이 없으면 총회 결의로 한다. 총유물의 보존 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소송을 하려면 전원이 당사자여야 된다. 다만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비법인 사단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지난 시간 설명했죠.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은 어촌계가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촌계의 계원 전부 몇백 명을 전부 소송의 당사자 명의로 표시하는 게 어렵겠죠. 자, 교회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 그죠? 총유 개념에서 볼 때 탈퇴만 있을 뿐이고 교회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처럼 교회가 싫으면 탈퇴해서 다른 교회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낸 헌금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 낸 기부금이 얼만데, 나는 이 교회의 재산의 1%에 대해서 나의 권리가 있다. 그 1%를 날 달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는 3분의 2 이상의 교인들이 기존 교단을 탈퇴하자고 결의하는 경우에는 종전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특한 판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형성시켰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교인들이 기존 교단을 탈퇴하자고 결의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는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독립
교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판례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아닌 단순한 3분의 2 이상의 교회로 우리 쪼개지자, 분열하자,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A 교회의 담임 목사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하는 교인들이 담임 목사의 사임과 행정재산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담임 목사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로 예배 등 교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비판하는 교인들의 수가 전체 교인들의 70%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교인들의 분파의 숫자, 비율에 따라서 공동소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70%와 30% 그대로 분리하자. 그런 공유 형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형태라고 그랬죠? 총류라고 그랬습니다. 총류는 그런 식의 공동소유의 개념과 달라서 그런 식의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오로지 비판하는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교인들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신설교회를 설립하는 결의를 하면은 그 교회 전체의 재산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의 이런 결론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 그 당시 반대 의견, 소수 의견의 대법관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의 비율로 공동 소유를 하는 걸로 처리를 해야만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얻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심하게는 싸움과 폭력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법원이 궁극적으로 이런 총류, 공동소유 중에 하나인 총류의 개념을 교회에 도입하는 바람에 문제 해결을 쉽고 간명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법리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